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대단원 6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6단원의 제목이 한국 문학의 이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가시리라는 이제 시가 문학부터 나가게 될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 한국 문학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학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거기 이제 교과서 240페이지를 보게 되면 한국 시가 문학의 흐름을 간단하게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시가 문학이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제 국문과를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내용 전체가 사실 한 학기 수업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압축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보게 되면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고조선 건국 나와 있죠. 고대.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고대까지는 말 그대로 이제 고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여기 표시를 해놨죠. 문자가 전래가 된 게 언제요? 삼국시대지, 그치? 그럼 이제 그 이전에는 자, 문자와 관련된 생활을 했다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 있어서도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냐면 구비 문학의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구비 문학.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형태가 바로 고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선생님이 여기 구비문학 이렇게 써놨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 시대 이제 문학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일단 구비문학의 형태, 즉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형태인데, 자,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보게 되면 공무도화가나 이런 이제 대표적인 몇 개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지가 같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하나도 기록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럼 기록은 언제 되었겠어요? 고대 시대에는 일단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가 전래된 삼국시대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문자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로 기록이 되었는데 한자 전래 후 문자로 기록되었다. 그럼 여기서의 문자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한자가 되겠죠. 그래서 고대 가요는 뭘로 기록이 되었냐면 한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한시가 어떤 형식이냐면 사언사구의 형식입니다. 사언사구라는 거 어떻게 되냐면 자, 괄호로 한자가 네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몇 줄이냐면 총 네 줄에서 사언사구의 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대가요의 특징은 뭐냐면 배경설화가 항상 함께 전해진다라는 게 이제 고대가요의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문자가 없던 시대의 우리나라 문학의 형태가 되겠고, 자, 문자가 존재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노래의 내용 역시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보게 되면 뭐 구지가 같은 경우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잡아먹으리, 뭐 이런 형태의 노래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었고, 뭐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삼국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자, 문자가 이제 유교와 함께 전래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집권 체제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문자가 일단 기록이 되어 전래가 되면서 이때의 문자는 한자죠. 한자가 전래가 되면서 너무 안 보이네. 자, 한자가 전래가 되면서 이제 이때로 접어들면 문학의 수준도 굉장히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제 백제, 뭐 고구려 다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통일신라 시대부터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부터 고려 중반에 일어났던 무신난 있죠. 요때까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세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문학 갈래가 뭐가 있냐? 자, 향가 있습니다. 이거는 향가는 이제 통일 신라 시대 때의 문학의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한문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시가 문학으로 일단 향가를 보게 되면, 자, 향가가 불려졌던 거는 언제냐면 신라부터 고려 초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불려집니다. 그리고 향가는 요게 중요하죠. 아주 독특한 문법 체계인 향찰 표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 역시 한자를 빌려서 표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저번에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했던 내용이죠. 그 중국어는 우리말의 어순과 이런 것들이 아예 달랐기 때문에 우리말에 있는 조사가 중국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빌려와서 이제 우리말을 표기하긴 했지만 없는 부분이 이제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향찰 표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 문법 이제 그 문장을 표기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뜻을 읽는 훈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그냥 듣고 넘기세요. 훈독을 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의미는 뭐예요? 조사, 어미 이런 것들이죠. 이런 조사, 어미 같은 경우에는 한자의 음을 읽는 음독 의 형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목적격 조사 을을 있죠. 그거는 뭐 새 을을 쓰는 요런 이제 독특한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체계법을 마련해서 이제 문학 생활을 영위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향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향가는 보게 되면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는 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4구체는 4줄, 8구체는 8줄, 10구체는 이제 10줄 이렇게 되는 건데, 10구체가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문학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겠죠. 그래서 19채로 가게 되면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이 향찰 표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매우 어렵다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문자 생활을 영위했던 거는 그 당시 누구겠어요? 당연히 지식인 계층이었지. 그리고 이제 불교를 들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최고의 지식인 계층은 당연히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향가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창작하고 했던 최고의 지식인 계층은 이제 승려였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서동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망매가까지 아주 이제 뛰어난 작품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고려 이제 중엽을 이제 중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세, 전기, 후기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고려 시대 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문학 장르가 있죠. 바로 뭐가 있냐면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줄여서 자, 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려 아니죠.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으면 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보게 되면 얘들아, 여기서 이제 명칭을 보게 되면 가요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걸 가요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도 그 K-팝 이렇게 말을 하긴 하죠. 가요는 뭘 가요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서민들이 굉장히 즐겨 부른 노래를 가요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고려 가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누가 고려 시대 때 누구 평민들이 즐겨 부른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얘다 평민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한자로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평민들은 한자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평민들의 노래는 구전이 되다가 나중에 뭘로 기록이 되냐면 한글로 기록이 돼. 그럼 얘다 이상하지? 고려시대 때 불렸는데 기록이 된 거는 한글로 되었대. 얘다 한글이 창제되는 건 언제요? 조선시대지.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고려시대 때 불린 노래가 기록이 되는 건 언제? 조선시대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고려가요부터는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보게 되면 고려가요의 내용들이 뭐 딱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남녀상열지사입니다. 남녀상열지사가 뭐예요? 남녀 서로 상자죠. 남녀 사이의 뜨거울 열자입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의 뜨거운 이거 지는 어조사치 뭐예요? 수식해 주는 거지. 남녀 사이의 뜨거운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녀 사이의 뜨거운 노래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연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조선시대의 문자로 기록이 되게 되냐면, 자, 조선시대 때 이제 뭔가
새로운 나라가 정비가 되었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궁중에서 부를 이제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노래가 없어서 자 민간에서 불려주던 노래를 궁중 음악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보니까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남녀 사이에 뭔가 낯뜨거운 내용들이 많이 불리게 되면서 이 많은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대체로 다 삭제되게 됩니다. 많은 고려가요의 내용들이 다 삭제가 되고 그 중에서 몇 편이 살아남으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검열을 당해서 그 중에서도 수위가 높았던 노래들은 많이 이제 삭제가 되고 그 몇 편들이 이제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양반 사대부들의 이제 눈에 어느 정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도덕적으로 엄격했던 이제 사대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노래를 이제 몇 편을 골라서 궁중음악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 임금님 앞에서 부르는 거죠. 궁중음악으로 부른다라는 거는 왕 앞에서 불리는 노래인데 단순히 그냥 남녀간의 뭐 이야기 이런 것만 부르기에는 조금 이제 노래가 사실 부족한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문자로 정착이 되면서 뭐가 덧붙게 되냐면 후렴구가 덧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후렴구의 내용에는 뭐예요? 임금 앞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무언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덧붙는 내용들이 왕실의 번영, 이 조선이란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찬양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뭘 배우게 될 거냐면 가시리를 배울 건데 가시리 역시 이제 남녀간의 이제 이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별인데 갑자기 후렴구를 가게 되면 태평성대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별인데 태평성대 뭔가 내용이 안 맞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고려시대 때 불린 것이고 후렴 즉 태평성대라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왕실이 태평성대할 것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렴구는 조선시대의 문자로 기록이 되면서 덧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 정리돼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이제 바로 고려가요가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무신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세 이후는 중세 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세 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문학 장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좀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자 이제 또 악장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악장 역시 궁중음악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왕에 대한 역시 칭송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임금에 대한 칭송. 이 조선이라는 왕조가 탄생을 하게 된 거는 다 어떤 하늘의 계획이었고 하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는 왕위의 정당성.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역성혁명이죠. 기존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조를 뒤집어 엎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설립되면서부터 이제 일종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국된 것은 이미 하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노래로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악장이라는 갈래였고 얘들아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이 마련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 왕위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악장은 조선 초기에 굉장히 짧게 불리고 사라지는 이제 형태이고 그다음에 경기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체가는 거의 뭐 출제가 안 되고 이제 요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체가라는 갈래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조 가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에서 절대로 빼먹지 않고 접하게 되는 장르가 바로 이제 시조 가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다 제외하고 시조 가사 이것만 놓고도 아 내가 고전문학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 시조와 가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불려지게 됩니다. 시조라는 장르가 불려진 시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언제부터래요? 고려시대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 현대까지 불려지고 있죠. 굉장히 왜냐하면 현대에도 지금 현대시조라고 해가지고 계속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살아남는 장르이고 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요? 고려시대 때부터 언제? 조선시대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근대까지 개화기 초기까지 불리기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창작이 되지 않는데, 쉽게 표현하면 시조는 뭐예요? 3장 6구 45자 내지 여러분들 대체로 보면 세 줄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형식이죠. 그래서 짧은 노래로 시조가 있었고, 근데 얘가 사람이 문학을 창작하다 보면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짧은 내용이 다 담을 수가 없어. 대표적으로 내가 어디 조선에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한양에서만 살다가 여기 관동 지방 뭐 이제 강릉부터 해가지고 쭉 남쪽까지 여행을 했어. 그럼 이제 얼마나 본 게, 옛날에는 이제 거주지에서 사실 거의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의 풍습이라든가 너무 이제 보고 할 말이 많은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길게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긴 형식으로 이제 가사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였냐면 이 두 개가 보완해 나가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작자층 당연히 양반 사대부였죠.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에 굉장히 엄격한 틀이었습니다. 엄격했고, 그 다음에 이게 보게 되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가 있는데, 종장의 첫 구절은 반드시 몇 글자? 세 글자로 형식이 정해져 있었죠. 왜 그러냐면 얘가 이 시조라는 거는 옛날에 뭘로 불렸던 거냐면 이게 노래에 불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3장 6구 45자 내외에 이거 사음보죠. 사음보다는 율격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형식이 정제되어 있었던 그런 형태이고, 보게 되면 대체적인 노래는 이제 충과 효였죠. 뭐 조선 이제 전기까지만 해도 충효. 그래서 양반이라면 당연히 시조를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이 지은 시조를 대체로 이제 어떤 뭐 연회 자리나 모임 같은 데서 악기에 맞춰서 이제 노래를 불렀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작자층이 양반사대부에서 평민층으로 확대가 됩니다. 평민층 역시 뭐예요? 한글이라는 문자를 이제 보급이 되면서 점점점 문자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되면서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민층의 이제 대표적인 문학 장르로 사설시조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다 무조건 다 사설시조가 평민층만 지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양반들도 사설시조도 짓긴 했지만 대체로 평민들이 사설시조를 많이 지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설시조는 기존에 보인 이 틀을 깨트리는 파격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최초의 사설시조는 평민이 지었냐? 아닙니다. 양반이 지었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들 아는 송강정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그 정철이 장진주사라는 최초의 사설시조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양반들 역시 사설시조를 짓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녀들 역시 뭐 황진이 이런 사람 아주 한 획을 그었죠. 시조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작자층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조가 이런 엄격한 형식의 짧은 형태였다면 가사 같은 경우는 사음보의 율격만 지켜진다면 길이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무제한 길어질 수 있는 게 바로 가사였던 거죠. 그래서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행가사,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뭐 자신들의 어떤 삶의 한 애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이제 뭐 규방 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그냥 고전 문학 아니고 시가 문학입니다. 소설은 또 다르죠. 그래서 시가 문학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배우게 되면 아 이게 언제구나라는 거 정도는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학사 수업은 사실 고전 문학을 수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꼼꼼하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학사 수업이죠. 그래서 한국의 고대 문학부터 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었다라는 것 정도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가시리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